자, 일단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담으로 이제 제가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짧은 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물에다 돌을 던지면 파장이 일어나요. 그죠? 우리는 이 파장 자체가 어떤 돌멩이랑은 다르다라고 생각하죠. 물에 일어나는 파장 자체는 돌멩이처럼 실체가 있는 아이가 아니라 움직임이에요. 그냥, 그죠? 움직임이에요. 근데 빛은 파장일까, 입자일까? 입자를 돌멩이라고 생각하시고, 파장을 물결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빛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이유는 빛이 스펙트럼, 즉 파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광속이라는 게 존재하려면 빛이 한 방향에서 한 점에서 한 점으로 이동하는 입자여야 광속이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빛은 과연 입자일까? 파동일까?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뭘 발견을 하느냐? 이중 슬릿 실험이라는 걸 하게 돼요. 이런 이제 판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이렇게 파놓고 빛을 여기서 쏴요. 그 감광지를 대놓죠. 그럼 얘가 입자라면 얘는 알갱이가 여기를 통과해서 알갱이가 도착을 할 테니까 여기에는 선의 무늬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얘가 파동이면 얘는 이렇게 물결처럼 움직이는 운동이니까 이렇게 퍼져가지고 여기 구멍이 몇 개가 뚫려 있건 여기는 막 산발조국인 파동의 자국들이 찍히겠죠. 그런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걸 내가 또 맨날 이거를 헷갈려. 사람이 보고 있을 때는 파동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이걸 안 보고 이 실험기를 켜놓고 실험자가 그냥 딴짓을 하다가 와서 딱 보니까 입자가 찍혀있는 거예요. 즉 빛이 사람이 얘를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근본적인 속성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양자 물리학에서 아무도 왜 그런지는 설명을 못해요. 다만 사람이 보면 파동이 되고 안 보면 입자가 된다라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말도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빛은 입자야. 입자이거나 파동이거나 어떤 한 가지 성질만 있거나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이제 아인슈타인 그래서 양자 물리학을 이제 사기의 학문이다 막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양자 물리학이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관념 실험이라는 걸 해요. 그 관념 실험이 뭐냐면 개념 실험인 거죠. 실제로 실험을 할 수는 없었어요. 상자 안에다가 고양이를 놓고 이쪽에다가 그 빛을 쏘는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이 빛이 입자면 고양이는 맞아서 죽어요. 이 빛이 파동이면 고양이는 살아있어요. 뚜껑을 덮어놓고 빛을 쐈어요. 이 고양이는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자, 열기 전엔 파동이니까 살아있겠죠. 열면 입자니까 그 순간 죽어버리겠죠. 그런데 덮어놓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덮어놓고 관측을 하고 있으면 입자가 될까요? 파동이 될까요? 모르는 거예요. 이걸 양자 중첩 상태라고 양자 물리학자들은 거꾸로 얘기를 해요. 슈레딩거라는 사람의 관념 실험인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뚜껑을 열었을 때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그 답이 나오면 너희들 이론은 틀린 거야 라고 슈레딩거는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아니야. 이 고양이는 살아있기도 하고 죽어있기도 해.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있는 상태가 중첩돼 있어. 다만 우리가 관측을 하는 순간 그 중첩 상태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양자는 중첩 상태가 된다라는 이 새로운 이론이 이 관념 실험으로부터 도출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런데 양자의 특성 중에 이 사람이 보느냐에 따라서 파동이냐 입자냐가 결정된다는 거 말고도 또 하나의 굉장히 신기한 게 있는데, 양자는 항상 쌍으로 존재해요. 왜 쌍으로 존재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건전지는 플러스 극만 있는 건전지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죠. 항상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어야 되잖아요. 양자는 항상 플러스 기운과 마이너스 기운이 동시에 존재해야만 돼요. 쌍으로, 건전지처럼. 그런데 사람이 관측하기 전에는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양자 중첩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근데 동시에 존재한다는 건 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빛이 1초에 32만 킬로미터인가요? 그 거리를 가요. 그 거리를 가는데 백광년이 떨어진 곳, 즉 빛이 100년이 걸려서 도착해야 될 혹성에 양자 중첩 상태인 양자 하나가 있고 지구에 양자 하나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것도 관념 실험이에요. 여기에서 이 양자를 우리가 관측을 딱 하는 순간 얘가 플러스라고 확인이 되면 동시에 얘는 마이너스로 확인이 돼요. 동시에. 이상해요. 왜냐? 빛이 100년이 걸려서 가야지 이게 결정이, 그럼 100년 후에 이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 얘는 동시에 결정이 돼요. 동시에. 신기하죠? 요게 아인슈타인이 양자 물리학이 사기라고 얘기했던 이유예요. 빛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불가능하다. 근데 양자 물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양자는 막 어디 따로 떠있는 뭔가 신기한 어떤 물질이 아니에요. 이 지구상의 모든 물질, 우주의 모든 물질의 가장 최소 단위가 양자예요. 즉 우리 몸뚱이도 양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최소 단위 파고 또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 보면 플러스 물질과 마이너스 물질이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자 물리학자들이 이론 실험이지만 수학적으로 그걸 밝혀냈더니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양자 물리학은 대부분 이론들인데 그 이론이 실제에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핸드폰도 양자 물리학을 적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상도 보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양자 물리학이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가 핸드폰이에요. 이게 양자 물리학 차원에서 자, 우리의 몸속으로 쫙 들어갔더니 그 가장 기저에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면 그 양자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우리에겐 시간이 흐르나요? 그걸 흐른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인지하는 이 시간이라는 건 뭐지? 라는 게 요즘 양자 물리학자들의 굉장히 큰 화두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유명한 양자 물리학자들, 우리나라에도 책으로 나와 있어요.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는 책도 나와 있는데 그게 거의 정설로 지금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시간은 실제로 흐르지 않는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시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요. 중력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게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죠. 인터스텔라에서 중력이 굉장히 큰 별에 갔어요. 큰 별에 갔는데 한 사람은 궤도에 있는 그 우주선에서 기다리고 있고 매튜 맥커너이하고 누구였죠? 저기 앤 해서웨이하고 두 사람만 이 중력이 큰 별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2시간인가 이제 파도하고 싸우고 막 이러다가 올라왔더니 동료가
30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동료는. 이건 실제 천체 물리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얘기예요. 중력이 크면 그 중력이 시간을 잡아당겨서 왜곡시켜서 느리게 가게 만들기 때문에 이 중력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시간이 빨리 가고 이 중력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시간이 느리게 가요. 더 쉽게 얘기하면 지구에서 똑같은 사람이 사는데 산꼭대기에 사는 사람은 바다 밑에서 사는 사람에 비해서 빨리 늙어요. 시간이 빨리 가요. 그쪽은. 바다 밑에 사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늦게 가요. 물론 그걸 비교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중력의 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몇 초에 불과하겠지만 혹은 몇 나노초에 불과하겠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중력은 시간의 변화를 일으켜요. 그런데 우리는 빅뱅 그러면 약 135억 년 전에 우주의 한 중앙에서 폭발이 있었고 그게 쫙 135억 년 동안 우주가 확장되면서 우주가 형성됐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건 이론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이에요. 요걸 확인하는 과정도 재밌어요. 옛날 아날로그 텔레비전 딱 켜면 처음에 칭거리는 그게 우주 복사열이라고 해요. 그 우주 복사열이 빅뱅의 증거라는 걸 밝힌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빅뱅은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로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가 다시 100광년 떨어진 별을 봅시다. 100광년 떨어진 별을 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별은 100년 전의 별이잖아요. 근데 이 100년이라는 이 시간은 어디의 시간이죠? 지구의 시간이에요. 지구를 살고 있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100년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중력이 센 곳에서 보면 어떨까요? 지구 옆에 중력이 센 별이 또 하나 있다고 상상을 해봐요. 그러면 얘는 100년이 아니라 1년 전 별일 수 있어요. 중력이 더 센 별이 있어요. 그럼 이 별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별에서는 현재를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지구에서는 100년 전의 별을 보게 되는데 중력이 센 별에서는 현재의 모습을 볼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론상으로 볼 때. 시간이 존재할까요? 아닐까요? 되게 굉장히 우리는 시간을 막 피부로 느끼죠. 저는 이 주름살로 다 느끼고 있는데 시간을 매일 느끼고 있어요. 거울 볼 때마다 이 시간이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가 막 좌절하면서 보고 있지만 그게 환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구라고 하는 특정한 행성에 살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특정한 종들만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환각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제가 뭘 알고 떠드는 소리는 아니에요. 뭐 천체 물리학, 양자 물리학 뭐 이런 걸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도대체 이 현실이 정말 있는 건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나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많은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천체 물리학자들이나 양자 물리학자들이 나름 답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확정된 답들은 없어요. 그냥 이론상으로 이게 제일 다른 어떤 물리적 현상을 잘 설명하는 것 같아 라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시간을 흐르지 않는다라는 책일 뿐이에요. 그것도 정답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양자 컴퓨터한테 계산을 시켜도 그건 몰라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불확정성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불확정성의 세계. 요거를 일단 지식의 한편으로 딱 남겨주세요. 이거는 그냥 재밌는 옛날 이야기처럼 그냥 한켠에 기억하고 계셔도 좋아요. 근데 이게 오늘 얘기할 이야기들 속에서 느닷없이 튀어나올 거예요. 자, 우선 모더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해를 하려면 모더니즘을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모더니즘은 이런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플라톤은 이데아가 있고 현실 세계는 그걸 복제한 세계라고 했고, 그걸 기독교가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사시는 천국이 있고 현실은 그걸 그냥 모방한 곳일 뿐 우리는 다 천국으로 회귀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개념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걸 충실히 따라가면 인생을 충만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반항할 필요도 없고 신에게 반항해봤자 뭐 하겠어. 그러니까 노예는 노예로, 귀족은 귀족으로, 왕은 왕으로 하나님이 주신 형태대로 살도록. 그러다가 이제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즉 이제는 신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인 내가 생각한다라고 해서 주체를 신으로부터 인간으로 가져왔어요. 그게 더 발전되면서 니체는 아예 신을 없애버렸죠.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 이후로 많은 철학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러면 인간이 신이 주어진 의무, 즉 소명이 없다면 이 공허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실존주의까지 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다 기억나세요? 실존주의까지 갔어요. 자, 모더니즘은 뭐냐면 이렇게 인간이 생각의 주체, 인식의 주체로서 나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문학에서부터 이 모더니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차 예술 전반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조금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미술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모더니즘 미술의 가장 최초의 미술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술이 인상파 화가들이에요. 인상파 화가들은 뭘 그렸을까요? 그 전에는 화가들이 해돋이를 보러 강가에 나가면 강물 가능한 한 정확하게 묘사하고 배의 모습도 정확하게, 인물도 정말 살아있는 인물에 가깝게, 건물들도 똑같이. 그래서 원근법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했던 거예요. 서구에서는 먼 건 멀리, 가까운 건 가까이, 모든 걸 똑같이 재현했어야 됐어요. 즉 예술이란 자연 혹은 삶을 모방하는 거였어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얘기한 예술의 정체였어요. 정의. 예술이란 우리의 삶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그대로 모방하여서 그 안에서 새로운 감동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예술이었던 거죠. 그런데 인상파 화가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주체가 신이 아니야. 자연은 신이 빚어낸 작품이라고 그전에는 알았어요. 그런데 신이 없다면, 자연을 빚어낸 게 신이 아니라면, 그러면 저 자연을 내가 창조해야 돼요. 인식의 주체가 나로 바뀐다는 건 단순히 내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이라는 게 무궁무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세계를 만들어내겠다. 이게 인상파 화가들이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즉, 뭘 그렸어요, 인상파 화가들은? 해가 돋는 그 순간 자기 심상에 남아있던 거. 자기 심상에 각인된 이미지, 그 임프레션. 그래서 임프레셔니즘, 나의 인상을 그리게 돼서 인상파라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즉, 자연을 있는 그대로 모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눈을 통해서 내 마음에 투사된, 내 마음 속에 정리된 그 순간의 자연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 인상파 화가들은 엄청나게 욕먹고 매도되고 무시당하고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시죠? 고전 미술, 어떤 미술 작품들보다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들이 훨씬 비싸고 많이 팔리고 많이 압니다.
요게 모더니즘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즉 모더니즘이라는 건 어떤 객체,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어서 그 존재가 대신 사고하고 그 존재가 우리에게 대신 도덕률을 만들어주고 이런 게 아니야. 내가 자유롭게 나를 만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개인주의가 서구 사회에서는 이때부터 싹을 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야 됐고요. 귀족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야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신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야 됐고 왕조차도 신부를 중심으로 해서 뭉쳐야 됐어요. 교황을 중심으로. 그런데 모더니즘 세계에 오면서 그 고리들이 다 끊어지면서 누가 제일 중요해요? 나.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비로소 알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문학에서는 이제 모더니즘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이래서 이제 우리가 모더니즘 문학을 읽기가 엄청 힘들어집니다. 그 전에는 삶을 모방한다 그랬잖아요. 삶을 모방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기승전결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고 살다가 죽어요. 이게 태어나는 게 기고 사는 게 승이고 어떤 뭔가를 이루면 그게 전이 되고 죽는 게 결이 되는 거죠. 아주 쉽게 단순화시켜버린다면 이렇게 삶 전체를 모방 혹은 그 중에 어떤 부분을 따서 모방을 하는 것이 예술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no! 문학도 문학 그 자체가 중요해. 문학을 위한 문학을 해야 돼. 그 전에는 무언가를 막 가르쳐 주려고 하거나 이제 모더니즘 직전까지가 계몽주의, 리얼리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것들. 근데 그것도 아니고 리얼리즘도 아니고 이제는 그게 아니라 문학만을 위한 문학이어야 되고 예술만을 위한 예술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등장인물들은 어떻게 돼요? 등장인물들한테는 기승전결이 사라져요. 기승전결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신이 어떤 소명을 줬을 때 그 소명을 따라서 살게 되면 영웅적인 삶을 살게 되죠. 우리에게 보통 문학작품 그러면 그 전까지는 다 뭐예요? 영웅들의 얘기였어. 뭐 오디세이아 같이 일리아드 같이 정말 위대한 뭐 아가멤논이니 뭐 이런 영웅들만 영웅이 아니라 사실은 일반인을 소재로 한 소설이라 그래도 어떤 특출난 행위를 하거나 특출난 사고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막 배우려고 읽고 막 교훈을 얻으려고 감동을 얻으려고 막 그러고 읽었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는 건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런데 문학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극히 평범하고 심지어는 기승전결도 없어. 그냥 느닷없어 이야기들이. 이게 문학을 위한 문학이 되는 거예요. 예술을 위한 예술. 자, 우리나라의 그 규방화첩이라고 그러나요? 옛날 신사임당이나 허난서원 같은 분들이 그렸던 그림들을 보면 그걸 서양인들이 보잖아요. 기절합니다. 왜 기절하느냐? 우리나라의 규방화첩에 보면 방을 그리는데 사각형 방을 쫙 펼쳐서 그려요. 그래서 여기 서가가 있고 여기 농이 있고 여기 뭐 창이 있어. 그럼 그걸 쫙 펼쳐서 그리고 서가에도 뭐 원근법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뭐냐면 모든 사물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봐요. 서구에서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 인상파 이후에 큐비즘이라고 나오는 입체파라고 나오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우리가 원근을 통해서 앞뒤 위아래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걸 펼쳐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여기도 다 이렇게 봤는데 여기 눈이 있는 게 당연한데 이 눈을 엿다 그리죠. 그죠? 콧구멍도 여기 있는 걸 엿다 그려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다 그려내는 게 입체파 그림이죠. 뭐랑 닮았어요? 우리나라 옛날 그 규방에서 조선 여인네들이 그리던 그림들과 너무너무나 닮아 있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왜 그랬을까? 동양에서는 원근법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동양화에서 중요한 것은 사물, 모든 사물이 자기 본연의 어떤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연의 위치라는 건 서구사회, 제가 얘기했죠. 플라톤 때문에 서구사회에서 뭐가 생겼어요? 위계가 생겼다 그랬잖아요. 이 위계 때문에 모든 것에 문제가 생겼다 그랬잖아요. 동양적 사고에서는 사실은 철학적으로는 위계를 만든 적이 없었어요. 공자 이전에는. 노자 장자까지는 위계가 없었어요. 근데 노자 장자, 공자 맹자에 들어서면서 이제 군신은 유의하고, 예, 부치는 하며, 이런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사실은 완전히 평등한 세계, 모더니즘 세계라는 건 바로 그런 세계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죠. 신이 없어지고, 모든 주체가 다 나는 주체라고 얘기를 해. 모든 게 다 주체야. 그런데 그 주체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왜 살아야 될지를 몰라. 그래서 실존주의자들이 나왔다 그랬죠. 실존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선택. 자, 사르트르는 신이 준 소명이 없는 공허한 내 삶, 본질을 잃어버린 내 삶에 본질을 부여하는 것이 누구다? 나다. 그러니까 나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를 이 사회 속에서 발현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이든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된다. 이게 실존은 본질에 우선한다라고 얘기했던 사르트르가 그 실존을 극복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우리 알베르 까메 상해님도 이방인 했었죠. 이방인 안 했었나요? 알베르 까메는 같은 실존주의자인데 사르트르랑은 조금 다르다 그랬죠. 어떻게 다르다 그랬어요? 사르트르는 그래도 본질을 우리가 창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까메는 창조한다라는 행위 자체도 의미가 없다고 본 거예요. 까메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 내가 요구하거나 원하거나 선택하지 않은 조건들 속에 우리는 던져져 있는데, 이 조건들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니까 그냥 나는 무의하게 살래. 메르소처럼 그냥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고 이것도 흥미없고 저것도 흥미없고 이렇게 살래 하고 사는 것은 진정한 삶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오히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걸 시치푸스의 신화에 기대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사르트르는 실천의 실존주의고요, 까메는 반항의 실존주의라고 해요. 신이 시치푸스에게 제우스 신이 이제 바위를 끝없이 산꼭대기로 올리는 형벌을 줬는데, 이걸 형벌이라고 생각하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무관심하면 남는 건 고통과 괴로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적극적으로, 이걸 형벌이라고 줬어? 내가 올려주고 말게. 굴러가? 또 올려줄게. 또 굴러가? 그래도 올려줄게. 이렇게 하는 반항이야말로 우리 실존이 가야 될 길이라고 본 거죠. 까미는 본질을 창조한다는 것도 믿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느닷없이 던져진 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든 나 자신을 인정하고 나 자신과 세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고통과 싸워나가는 반항을 해야 된다. 이게 까미의 실존주의예요. 그런데 이제 문학에서 개념적으로는 그래요. 모더니즘이라는 건 결국 주체를 찾는 것이고, 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문학도 문학 자체가 가장 중요하고, 예술도 예술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주체로서의 나를 드러내는 과정이 이제 모더니즘의 내용이라면, 형식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형식적으로 모더니즘은 시간적 구성에서 벗어나서 공간적 구성으로 전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적 구성이라는 건 뭐냐면 기승전결이 있는 구성이에요. 근데 공간적 구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한 공간에서 다른 한 공간으로 옮겨가면 전에 있었던 공간과 새로운 공간에서의 나는 분리되는 거예요. 이 공간에 적응하는 나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인물은 그러다 보니까 모더니즘 이전의 인물들은 파리에 살다 뉴욕에 갔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일관성이 있죠. 그렇죠? 천국에 살다 지옥으로 떨어졌어도 일관성이 있어요. 이 인물의 행동은. 그런데 모더니즘에서의 그 캐릭터들은 일관성이 없어요.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우리 삶에는 일관성이 정말로 있나?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삶이 정말로 일관성이 있을까요? 우리는 문학작품을 대하거나 영화를 대하거나 연극을 대할 때 캐릭터들을 보면서 일관성이 있는 인물들이 나오길 기대해요. 정의로운 인물은 끝까지 정의롭기를 바라고, 부패한 인물은 개과천선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일관적인 성격을 몰고 가다가 어떤 사건을 만나서 발전하는 거죠. 그 발전도 일관성의 일부인 거예요. 근데 모더니즘에서 얘기하는 일관성이 안 보인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어떻게 알아? 나도 모르는데 내가 내 소설 속의 캐릭터들이 그렇게 행동할 걸 다 안다고?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쓴다고 생각을 해요. 역사적인 사실이고 유관순 열사가 3.1운동을 하고 잡혀서 순국한 거는 확실한 사실이죠. 그런데 옛날 그 고전주의 작가들이나 리얼리즘 작가들은 유관순 열사의 삶을 연대기순으로 쫙 찾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독립운동가로서 자랄 수밖에 없는 어떤 뿌리를 찾을 거예요. 집안에서도 굉장히 독립적이라든지 부모님한테 굉장히 충성을 하면서 나쁜 사람들이 부모님을 해코지하려고 그럴 때 그걸 막 적극적으로 막는다는, 뭐 어렸을 때도 그런 에피소드를 막 창작해서라도 만들 거예요. 모더니스트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더니스트들한테는 앞은 중요하지 않아요. 유관순 열사가 그렇게 살았다고 어떻게 증명할 거야? 정말 그런 성격이 있어서 독립운동을 했다고? 아니야. 그 순간 유관순 열사가 선택을 한 거야. 적극적으로. 그 선택을 하기 직전까지 유관순 열사가 무엇을 선택할지 어떻게 선택할지 그걸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캐릭터들은 일관성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라지는 거예요, 일관성이. 다시 말해서 인간은, 주체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내려준 어떤 도덕률이나 인과율이나 어떤 윤리에 따라서 쫙 그런 성격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판단함으로써 자기를 창조해 나가는, 그럼 일관성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가 모더니즘 소설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전지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복수의 관점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 이 소설에서도 보면 판탈레온의 시각이 나왔다가 치치의 시각이 나왔다가 판타의 엄마의 시각이 나왔다가, 그죠? 시각이 계속 변화하는 것처럼 보여요.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쓰여져 있지만 그 인물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기자 얘기가 나올 땐 판타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시점, 관점이 어떤 통일된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관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실존주의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본질이, 만약에 본질이라는 것이 우리가 없는 것이라면, 나라는 인물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실존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박상훈을 바라보는데 지금 여기에 세 분이 앉아있지만 현주님이 바라보는 박상훈과 은숙님이 바라보는 박상훈과 상희님이 바라보는 박상훈은 똑같이 실존으로서 여기 앉아있지만 각자가 받아들이는 본질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제발 그랬으면 좋겠지만 좀 이렇게 멋진 박사를 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 저 늙은이 말 참 많아 이럴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만 아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체인 여러분 각자만 알아요. 그런데 주체를 벗어나면, 자, 박상훈이 나라는 주체로서 나라는 인물이 어떻게 보이고 싶다라는 욕망은 있지만, 상희님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 보이는지, 은수님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 보이는지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쵸?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단수이지만 복수예요. 이건 이영도라고 하는 우리나라 판타지 작가가 한 말인데, 드래곤 라자라고 실존주의라는 거를 그렇게 재미있게 실존주의를 소설로 쓸 수 있을까? 깜짝 놀란 책이 드래곤 라자라는 책이에요. 이영도라는 작가가 한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단수이자 복수이다. 뭐냐 하면, 나라는 실존은 단수이지만 이 단수를 바라보고 나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은 다른 주체들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보는 사람마다 그 정체성이 달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를 나쁜 놈 취급하는 어떤 인간을 보면 우리가 당황하는 거예요. 나는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우리 위대하신 어떤 분도 절대로 자기가 친일파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의식적으로 친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그걸 공격을 하면 이건 공격받을 일이 아니야, 난 선한 일을 한 거야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이건 소크라테스 얘기예요. 모든 인간은 자신의 최선을 살아가요. 도둑놈, 살인자, 강도일지라도, 친일파일지라도 자신의 최선을 살아가요. 그런 사람한테 넌 잘못됐어라고 얘기를 아무리 해봤자 그 사람 스스로 그게 잘못됐다고 깨닫는 게 어렵죠. 쉽지 않아요. 전혀 다른 주체로부터 공격받는 게 불편할 뿐이에요. 자, 모더니즘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각각의 주체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나는 나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얘기도 돼요. 그 나의 본질을 계속해서 내가 만들어가지만, 만들어가려고 노력하는 나의 욕망만큼 만들어지지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얘기도 돼요. 왜냐하면 타자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나의 본질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요소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타인을 위해서 애쓰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주체로서 그들이 있는 거예요. 주체로서 내가 있는 거죠. 모더니즘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아까 양자 물리학 제가 말씀드렸죠. 양자 물리학에 따르면 우리는 모든 사물은 상대적으로 결정돼요. 이것이 입자냐 파동이냐라는 단순한 사실조차도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돼요. 조금 신비주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힌두교 최초의 경전, 인류 최초의 현자의 말씀이 적혀있는 경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트만과 브라흐만은 하나다. 아트만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나예요. 자, 나를 이루고 있는 자. 브라흐만은 뭐냐면 범우주를 얘기해요. 모든 세계. 이게 브라흐만이에요.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나와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파니샤드에서는 아트만과 브라흐만은 하나다. 근데 정말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아트만은 브라흐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존재하고, 브라흐만은 브라흐만 자신을 바라봐줄 존재가 필요해서 아트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멋있죠? 다시 말해, 우리 현대의 용어로 바꾸면 나는 우주를 바라보기 위해서 존재하고, 우주는 자기를 돌봐줄 존재가 필요해서 나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돼요. 양자 물리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 내부를 꽉 채우고 있는 그
아주 조그만 밀입자, 그 양자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우주로부터 온 것이에요. 왜냐면 우주 전체가 양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박문구 교수님이었나? 하여튼 그 교수님 제가 되게 정말 모르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박사님이었어요. 그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물 한 모금을 마실 때마다 빅뱅을 마시고 있는 거다. 멋지다. 모든 별들은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는 모든 별들을 바라보기 위해 존재합니다. 별을 사람으로 치환하면 안 될까요? 나는 여러분을 바라보기 위해서 존재하고 여러분은 나를 필요로 해서 나를 만들어낸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것이 문학에 대한 호기심이었건 철학에 대한 호기심이었건 어떤 인생에 대한 어떤 해법을 찾고 싶은 것이었건 어떤 욕망이었건 간에 여러분은 필요가 있어서 여기 모였어요. 그죠? 저라는 존재를 여기 모이기 전에 몰랐어요. 여기 모이는 순간 저라 박상훈이라는 존재를 알게 됐죠. 자, 모더니즘 세계 속에서 바라보는 이 세계는 전부 다 상호 관계로 얽혀 있어요. 절대적인 어떤 중심점이 있어서 이 중심점으로부터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 모든 우주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면 얘는 굉장히 모더니즘적인 속성을 가진 소설인 것 같은데 왜 또 포스트 모더니즘 소설이라고 할까? 네,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 이후의 모더니즘이면서 포스트라는 말은 애프터라는 뜻도 있지만 안티라는 뜻도 있어요. 모더니즘이 아닌 새로운 개념,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 자체의 뿌리가 모더니즘이기 때문에 모더니즘으로부터 다양한 형식들이 유사하게 흘러올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걸 바라보는 개념이나 관점이 반대이거나 완전히 달라져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네.